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금융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란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과세 개요, 그 다음에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 과세 개요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라고 하면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말하고요.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자 소득은 이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맡은 예금 이자, 그다음에 국가나 그 내국 법인, 외국 법인들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제 채권 이자, 그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등을 이제 이자 소득으로 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배당 소득은 이제 내국 법인뿐만 아니고 외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을 했을 때 이제 1년이나 뭐 1년 중에 그 회사의 어떤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받는 이제 금액을 배당 소득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과세되는 이제 세부 내역이 산출되는 방식이 조금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이제 관련된 그 세무 대리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이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종합과세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연간 이런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한 이 소득 금액의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를 한다면은 이제 앞 시간에서도 이제 우리 주택임대소득에서도 2천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이 나왔었는데 금융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다른 이제 요런 그 금융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 뭐 기타, 급여, 뭐 그런 다른 소득이 있다면은 다 합쳐서 종합소득 다 합산해서 종합해서 이제 신고를 하라는 게 이제 종합과세고요. 당연히 2천만 원 초과하지 않게 된다면은 보통 지방세 포함해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을 이제 분리과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개인별로 이제 이 소득을 산정을 해서 이 종합소득세라는 그 과세 그 단위 주체 자체가 개인을 이제 주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산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의 금융소득이 있는데 실제 보니까 그거는 이제 명의만 자녀였지 실제 아버지의 이제 어떤 금융자산에서 발생된 소득이다. 그러면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그 아버지의 소득으로 합산과세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금융소득 범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보증금을 이제 뭐 정기예금이나 보통 이런 데다가 이제 맡겨놓고서 예치해놓고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자를 언뜻 생각하면은 뭐 이런 임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이 되니까 사업소득이 아닐까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사업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다른 비용들과는 틀리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거의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어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금을 뭐 다른 데다가 예치해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대출로 인한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세금 우대 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인 세율인 14%보다 더 저율 9% 정도 적용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세금 우대 저축의 이자나 배당 소득 이런 소득 등은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그냥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냥 분리과세로 9% 세율로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일반적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개인이다, 이 경우는 이제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융소득의 이제 수입시기인데요. 수입시기는 조금 이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경우에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이자 소득은 실제 이자를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 그 다음에 배당 소득은 이제 잉여금 처분 결의일, 요 날짜에
권리 의무가 확정이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날로 하고 있는데,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A라는 어떤 법인에서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에 이사회 열고 주총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잉여금 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잉여금 처분 결의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보통 3월 달에,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많이 주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실질 귀속은 2018년도 소득이지만 그거에 대한 배당 결의를 그 다음 연도 3월에 하기 때문에 요거를 그러면은 그 18년도 소득으로 귀속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수입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2018년이 아닌 19년도의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 2016년 1월 15일부터 3년간 납입한 정기 예금이 19년 1월 15일에 만기가 돼서 수령을 했다. 이 경우에 이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귀속 기간은 지금 16년부터 3년간 쭉 이루어졌지만 19년도 1월 15일 날 실제 받았다면은 이 이자 소득의 귀속 시기는 19년도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신고 납부입니다. 신고 납부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소득이 이제 부부가 좀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부부에게 모두 금융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합산해서 신고를 통상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각 개인별로 각자의 명의의 이자나 배당 소득을 각각 구분을 해서 그렇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이제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이 추가로 발생을 했다. 당연히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은 사업 소득과 이제 합산해서 종합과세로 그렇게 이제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이제 금융소득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러 분산 투자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좀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저희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지금 5월 1일부터 이제 5월 말일까지 한 달 동안 그 기간에 홈택스나 이제 세무서 방문을 하시면은 지금 금융소득 소득 명세서라는 걸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본인의 소득을 파악을 해서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인회계사 이용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